안녕하세요. 손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미 예고가 된 것처럼요. 문재인 정부 시대의 주택시장의 흐름을 좀 진단해보고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전망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는 앞에 짤막하게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의 흐름을 잠시 소개하고 그게 이제 그러면 국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살펴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시장 흐름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이 주택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연구소가 지금 집코치라는 이제 앱을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얻은 몇 가지 그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어떤 식으로 오르고 내렸는지 조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긴 말 하지 않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세계 경제 흐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그 이른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죠. 미국 연준이 돈을 왕창 푸는 그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가요. 이제 양적 완화도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단계인데요.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돈을 찍어내는데 이걸 시중에 풀죠. 시중에 푸는데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 보유액이라고 돼 있고 MBS라고 돼 있는데 MBS는 국채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MBS는 이제 주택담보부 증권입니다. Mortgage Backed Securities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주택담보로 잡고 이제 대출 빌린 그 채권들을 다시 이제 그걸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제 증권을 만들어서 유동화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자기 쪽에서 이제 나눠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MBS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사줍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대신에 돈이 풀리겠죠. 그죠? 그럼 그 돈이 풀리면서 이제 그 채권 시장에 풀린 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시중에 풀리고 미국의 주식 시장 또 부동산 시장에도 들어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넘쳐나서 전 세계에 이제 경기도 부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걸 세 차례에 걸쳐서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진행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 결국은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이걸 이제 자산인데요. 이 자산이 보유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이걸 더 늘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14년 10월부터 실제로 늘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산 보유액이 이렇게 동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 돈을 이제 더 이상 풀지 않고 한편으로는 제로 금리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만들었던 것을 이제 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시면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나타낸 게 이제 빨간 실선인데요. 보시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제로 금리로 만들었다가 계속 지속이 됐었죠. 한 7, 8년여간 지속이 됐다가 2015년 12월에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단행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한 번 더 이제 하게 되는데요. 원래 2016년에는 원래 당초 예상하기로는 1년에 한 두세 차례 또는 서너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밖에 단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았고요. 또 기준금리를 인상 한 번 했더니 막 차이나 쇼크 오고 또 중간에 브렉시트 사태가 예상 외로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제 금리를 올렸다가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미국 경제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올리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2016년 말에 기준금리를 한번 올렸고요. 이어서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동시에 들어서고 미국 경제도 이제 꾸준한 회복세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2017년 들어서는 3월 말에 올리고 6월 말에 올리고 지금 하반기 들어서도 한 차례 내지 많으면 두 차례까지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한 2018년 정도까지 계속 올려서 대략 한 3% 전후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한국의 기준금리하고 거의 이제 맞닿는 수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의 맞닿는 수준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25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타겟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딱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연방기금금리라고 그래서 이건 목표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금리 범위 안에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1.1%에서 1.25% 사이인데요. 한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1.25%이죠. 네. 그러면 상단이 지금 이미 맞닿아 있는 상태고요. 만약 그 연내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사실은 한국하고 하단이 맞닿고 상단은 오히려 한국의 기준금리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요, 같은 값이라면 원화로 돈을 보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러로 보유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대략 한 3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주어진다 그러면 원화로 나는 보유하겠다. 같은 값이면 원화로 보유하겠다. 뭐 원화로 보유해? 나는 같은 값이면 달러로 보유하겠다. 애국심이 있는 분은 거의 없군요. 사실 뭐 제가 농담이지만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죠. 애국심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견고하고 또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러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겁니다. 그건요, 여러분만 그럴 게 아니라 국제적인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신에 미국 달러보다 한국 원화를 선호하게 하는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힘은 뭐 예를 들면 미국 경제보다는 한국 경제가 더 좋아서 향후에 한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거. 또는 한국의 화폐 가치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른바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를 더 지불해.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갖고 있으면 1년 지났을 때 1.2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밖에 이율을 안 주는데 한국 원화를 갖고 있으면 한 4%를 줘. 이러면 여러분들이 달러보다 원화를 선호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금리가 같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대부분의 자본의 논리는 뭐냐면 달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달러를 보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은 달러를 비롯한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대략 한 1,400조 정도 되는 자금이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인 한 700조 이상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들입니다. 이 자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예를 들면 미국 기준금리가 추가로 더 인상이 되고 한국이 만약 동결하는 수준으로 간다든지 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는 미국 달러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국은 그걸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 올리더라도 한국은 무작정 또는 무한정 뭐 금리를 안 올리고 미룰 수 있다.
예,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미룰 수도 있죠. 예를 들면 2000년대 중반에 예, 보시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도 한국은 굉장히 뒤늦게 따라 올립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때 이제 사실 한국에 있던 많은 자금들이 특히 주식 시장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이제 투자자들 또는 그 뭐 예금자들이 자금을 이제 돌려달라고 하니까 미국 금융기관들도 한국에서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수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붙잡아야 되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좀 복잡해 보이네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한국은 한동안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 기준금리가 한참 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뒤늦게 따라 내려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금리 조정을 통해서 경기를 조정했어야 되는 시기에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사실 좀 필요 이상으로 제가 길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만큼 금리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이 그냥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싶다고 계속 안 올릴 수 있지만은 않다. 만약 계속 무작정 안 올리고 있었을 때는 나중에 그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뭐 기본적으로는 가계 부문에 미치는 영향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건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직접 이제 이 발표를 한 건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특히 금리 상승 시에 가계 부문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하면은 위험 가구, 위험 부채 비율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100bp라고 되어 있는 건 금융권에서 이제 보통 나타내는 건데 100bp가 1%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00bp, 즉 3% 올라가면 이만큼 이제 충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주택 가격 하락할 때에도 이렇게 이제 이 충격이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금리가 인상되는 그 힘 때문에 사실 주택 가격 하락도 같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복합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는 사실 더 큰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니까 한국은행에서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를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시장 상황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 정부가 주택 정책에 관해서 어떤 데 좀 중점을 두게 될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령대별로 주택 소유율이라는 걸 이제 나타내 봤는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연령대별로 주택 그 문제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주로 지난 정부의 그런 지지층이었다고 할 수 있는 5, 60대 이상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주택 소유율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현 정부의 굉장히 우호적인 또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는요, 상대적으로 주택 소유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보다는, 소유한 사람보다는 소유하지 않고 세입자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20대 이하 경우에는 14%, 또 30대는 42% 정도로 사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습니다. 물론 40대도 현 정부의 이제 주요 지지층이긴 합니다만 40대 정도 가서야 주택 소유율이 가반을 넘어서는 이제 이런 단계인 거고요. 이건 이제 전국 단위로 나타났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이 비율이 조금씩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높고 그래서 주택 소유율이 전반적으로 좀 더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그 지난 정부에 비하면 현 정부는
지지층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에도 주택 가격을 대체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